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거대 제국을 무너뜨린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이나 침략 혹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제 붕괴, 더 구체적으로는 화폐의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은 매번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5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화폐가 가치를 잃었을 때 몰락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금과 은을 통제했던 스페인 제국은 파산을 거듭하다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200년간 세계 무역을 장악했던 대영 제국은 파운드화가 붕괴된 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기록된 역사 속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은 모두 이 동일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무리한 군사적 팽창, 감당할 수 없는 정부 지출, 화폐 가치 절하 또는 무분별한 화폐 발행, 그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국가 신뢰도 상실, 그리고 마침내 붕괴. 매번 권력자들은 자신들은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제국은 특별하며 과거의 낡은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외 없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합 중국이 바로 그 패턴을 한 걸음 한 걸음, 경고 신호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이 과정의 시작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아니면 거의 끝에 와 있는지일 뿐입니다. 이것은 제국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화폐를 통해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스페인, 그리고 영국에게 일어났던 일이 왜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모든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500년 이상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성기 로마는 세 대륙에 걸쳐 6천만 명의 인구를 통치했습니다. 군사력은 무적이었고 사회 기반 시설은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했으며 그들의 화폐인 데나리우스 은화는 브리타니아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신뢰받았습니다. 데나리우스는 기원전 211년에 도입된 은화로 약 5g의 순은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은화는 그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 순도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데나리우스를 받는다는 것은 곧 순수하는, 즉 실물 가치를 손에 쥐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확고한 신뢰는 로마가 제국을 확장하고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위대한 건축물들을 세울 수 있는 자금원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로마의 국경은 넓어졌고 더 많은 군인과 요새, 도로와 행정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돈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모든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서기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한 네로 황제는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처음으로 대폭 줄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값비싼 군사 작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폐국의 은 함량을 100%에서 90%로 낮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줄어든 10%의 은은 고스란히 황제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과거 10개의 동전을 만들 은으로 11개의 동전을 주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중에 풀린 은의 총량은 같지만 동전의 개수만 늘어난 것,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90%의 은 함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파괴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서기 211년 카라칼라 황제 시대에 이르러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은 진짜 가치, 나머지 절반은 값싼 금속이었던 셈입니다. 서기 265년 갈리에누스 황제 때에는 은 함량이 불과 5%로 추락했습니다. 한때 순은이었던 동전이 이제는 95%의 쓸모없는 금속에 얇은 은박을 입힌 가짜 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서기 265년의 로마 군인으로 월급을 데나리우스로 받았다면 2세기 전 선배 군인들이 받았던 급여의 20분의 1에 불과한 가치를 받은 셈입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전에는 여전히 데나리우스라고 새겨져 있었고 황제의 얼굴도 그대로였지만 구매력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물가는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서기 200년에 1데나리우스였던 물건이 300년에는 50데나리우스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더 이상 가치 없는 동전 대신 물물 교환을 요구했고 군인들은 금이나 현물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싸우기를 거부했습니다.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자 세금 징수관들은 세금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제국의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로마의 국경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역병이나 자연재해 탓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자의 행위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의 화폐를 파괴했고 화폐가 죽자 제국도 함께 쓰러져 갔습니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게르만 부족이 더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더 이상 군대를 유지할 월급을 줄 수도, 행정체계를 운영할 자금을 댈 수도, 사회 기반 시설을 보수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폐는 무의미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고 그 화폐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사적 팽창, 지속 불가능한 지출, 화폐 가치 절하, 인플레이션, 경제 기능 상실, 그리고 붕괴. 로마는 이 패턴을 명확히 증명했고 그 이후의 모든 제국은 이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12세기를 건너뛰어 1500년대의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제국은 막 황금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열었고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피사로가 잉카를 정복했습니다. 스페인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영토를 손에 넣었습니다. 1545년 스페인 탐험가들은 현재 볼리비아에 위치한 포토시에서 세로리코, 즉 부유한 산을 발견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은광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발견된 가장 거대한 은 매장지였습니다. 이후 100년간 포토시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은을 가득 실은 배들이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 국고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로 채웠습니다. 스페인은 이 은으로 동전을 주조했고 스페인 달러는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통화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널리 사용되었고 순도가 높아 신뢰받았으며 마치 무한정 공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페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똑같이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돈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아무도 더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스페인이 유럽에 은을 쏟아붓자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500년에 은화 한 잎이었던 것이 1600년에는 10잎이 되었습니다. 은의 순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은이 너무 흔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더 나쁜 것은 스페인은 불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산업을 육성하거나
혁신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식민지에서 부를 착취하여 전쟁, 궁전 건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사치품에 탕진할 뿐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흘러들어온 은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로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1500년대 후반 스페인 국왕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펠리페 2세는 선왕으로부터 막대한 빚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줄이기는커녕 더 많은 빚을 내어 오스만 제국, 네덜란드의 개신교도 영국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채무불이행, 즉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1557년 펠리페 2세의 파산 선언은 근대 역사상 최초의 국가부도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은 1560년, 1575년, 1596년에도 연이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40년 동안 4번의 국가부도. 세계은 생산량의 절반을 통제하면서도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매번의 부도는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스페인에 돈 빌려주기를 거부했고 국채 이자율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 함량이 낮은 동전을 만들고 은화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리 동전을 도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1600년대에 이르러 스페인은 회복 불가능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부를 지배했던 나라는 과도한 지출과 부채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대영 제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나 스페인을 합친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넓은 영토를 지배했으며 더 많은 부를 통제했던 제국입니다. 1922년 전성기 대영 제국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 세계 육지의 4분의 1을 다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영국 파운드 스털링화가 있었습니다. 2세기 이상 파운드화는 세계의 기축 통화였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파운드화로 결제되었습니다. 근본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1파운드는 정해진 양의 금으로 언제든 교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뢰와 안정, 그리고 힘을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신용 위에 세워지고 신용은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영국은 전쟁, 식민지 경영, 인프라 건설 자금을 모두 차입, 즉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파운드화가 가치를 유지하는 한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1914년 영국의 국가부채는 6억 5천만 파운드였습니다. 4년간의 총력전 끝에 1919년 부채는 70억 파운드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영국은 근본이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돈을 찍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화는 이제 정부의 약속 외에는 아무런 담보가 없는 명목 화폐가 되었습니다. 전쟁 후 영국은 근본이제로 복구하려 했지만 이는 재앙적인 실수로 판명되었습니다. 과대평가된 파운드화는 영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잃게 했고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결국 1931년 영국은 영원히 근본이제를 떠나야 했습니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었고 영국 통화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파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영국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1945년 국가부채는 GDP의 270%에 달했습니다. 경제는 산산조각 났고 미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1944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열린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세계 금융 시스템이 재편되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는 공식적으로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미국 달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영국은 필사적으로 파운드화의 위상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느리고 굴욕적인 쇠퇴였습니다. 1949년 파운드화는 30% 평가절하되었고 1967년 또다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1947년 인도가 독립했고 수많은 식민지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영국이 더 이상 그들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부채와 화폐 붕괴를 통한 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제국, 현재의 기축통화인 미국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로마, 스페인, 영국을 파괴했던 모든 경고 신호가 지금 미국에서 붉은 등을 켜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1944년 이래 세계 기축 통화였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는 금에 고정되었고 1온스당 35달러로 교환이 보장되었습니다. 달러는 말 그대로 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와 영국처럼 미국도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군사기지. 1960년대가 되자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프랑스를 필두로 여러 국가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달러는 순수한 명목 화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가치 떨어진 데나리우스처럼 1931년 이후의 파운드화처럼 오직 신뢰와 정부의 약속에만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지출은 멈추지 않았고 부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980년 9천억 달러였던 미국 국가부채는 2000년 5조 6천억 달러, 2020년 27조 달러를 거쳐 현재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45년 만에 40배가 증가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은 함량을 줄이고 스페인이 은을 쏟아부었듯 미국은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는 양저관화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를 무에서 창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불과 2년 만에 4조 달러 이상을 찍어냈습니다. 이전 100년간 발행한 돈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이전의 모든 제국처럼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경제학이 낡은 문제들을 해결했고 우리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급등했고 달러의 가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달러의 지배가 끝날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70% 이상이 달러였지만 오늘날 그 비중은 58%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에서 벗어나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패턴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신뢰의 상실이라는 말이 뼈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부족과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한 국가의 통화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걷고 있는 길은 바로 그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이며
이는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패턴은 7단계로 요약됩니다. 1단계, 지배, 제국은 전성기를 누리며 그들의 화폐는 실물 가치에 기반한 절대적 신뢰를 얻습니다. 2단계, 과잉 팽창, 제국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군사적, 경제적으로 확장합니다. 3단계, 재정 적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빚을 내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4단계, 화폐 가치 절하, 세금이나 차입으로 부족해지자 화폐를 찍어내거나 순도를 낮추어 재정을 충당합니다. 5단계, 인플레이션, 통화량 증가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불러옵니다. 6단계, 신뢰 상실, 국내외적으로 화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 화폐를 버리고 다른 가치 저장 수단을 찾기 시작합니다. 7단계, 붕괴,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고 제국은 더 이상 군대와 행정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해체되거나 이류 국가로 전락합니다. 2000년의 역사를 통틀어 4번이나 반복된 이 7단계. 지금 미국은 5단계를 지나 6단계로 빠르게 향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3가지 가능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첫째, 통제된 쇠퇴입니다. 2차 대전 이후의 영국처럼 제국의 지위는 잃지만 국가는 유지되며 이류 강국으로 적응하는 것입니다. 둘째, 혼란스러운 붕괴입니다. 5세기 로마처럼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고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하며 사회 전체가 암흑기에 빠져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셋째, 리셋과 재편입니다.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고 근본이제나 새로운 기축통화 같은 새로운 질서가 비교적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채는 갚을 수 없는 수준이며 선택지는 국가부도, 초인플레이션 또는 시스템 재편뿐입니다. 로마 데나리우스의 붕괴는 로마 제국에 영향을 미쳤지만 달러의 붕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중앙은행, 모든 무역협정, 모든 금융시장이 연결된 지금 그 충격과 혼란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역사라는 패턴은 미국적 외회주의나 군사력, 기술 발전에 개의치 않습니다. 경제 법칙은 물리 법칙만큼이나 절대적입니다. 부를 인쇄할 수 없고 영원히 빚을 질 수도 없으며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제국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타이밍입니다. 6단계, 즉 세계가 달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는 그날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로마, 스페인, 영국의 뒤를 이어 역사의 책장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역사의 패턴은 그 끝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콘텐츠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비추어 보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패턴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